가난했지만 정겨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어느 빈민가 골목. 어린 한영은 친구들과 담벼락을 파며 땅강아지를 잡고 구슬치기를 하며 평범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무렵이면 어김없이 동네를 지나가 사람들에게 땡중이라 불리던 정체불명의 스님 한 명이 놀이터에서 놀던 한영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는 한영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예언 같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이고, 나라 뒤집어 엎을 상일세. 죽었다 깨어나서 나라를 뒤집어 엎을 상이야.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지. 스님은 한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시대가 필요해서 불렀으니 잘 생각해서 움직이라는 알 수 없는 조언을 남기고 떠났고 그 기억은 세월의 흐름 속에 서서히 잊혔습니다. 20년 뒤 희끗희끗한 머리와 깊은 주름, 그러나 180cm가 넘는 장대한 기골에 매서운 눈빛을 가진 중견 판사 이한영이 법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연수원 동기이자 항상 세속적인 미소를 짓는 김윤혁이 다가와 은밀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최고그룹의 주인인 장태식 회장이 탈세와 횡령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한영이 그 재판의 주심 판사였기 때문입니다. 윤혁은 설마 실형을 때릴 생각은 아니지? 라며 당연하다는 듯 집행유예를 종용했습니다. 한영은 개돼지 눈에는 똥만 보인다더니 너와 똑같이 생각하지 마라! 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윤혁은 한영이 과거 대동전자 사건에서 누명을 쓴 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전적을 들먹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윤혁은 이번 재판이 윗선에 잘 보일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며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대법원장님이라는 서늘한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법정안, 피고인석의 장태식 회장은 이미 집행유예를 확신한 듯 고개를 뻣뻣이 들고 오만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를 기소한 김진아 검사는 긴장 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했고 전직 대법관 출신의 초호화 변호인은 한영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유죄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권력의 힘 앞에 법정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한영 판사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는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고 마침내 법정을 뒤흔드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장태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에게 붙들려 나가던 장태식 회장은 이한영에게만 들릴 듯한 작은 목소리로 감히 나를 건들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3개월 후에 내가 나올 때 너와 저 검사 계집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 라며 살벌한 복수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한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신이 가진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죄만 저울에 울렸을 뿐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달게 받으세요. 라며 판사로서의 서늘한 기계를 보였습니다. 정의를 선택한 판사 이한영. 그러나 이 위대한 판결은 그를 비극적인 파멸로 이끄는 서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재벌 장태식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법관으로서의 소신을 지켰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영은 살인범과 뇌물수수라는 추악한 누명을 쓴 채 피고인석에 앉게 됩니다. 그를 배신한 것은 가장 믿었던 연수원 동기 김효적과 계약 결혼 관계였던 아내 유세희였습니다. 유세희는 법정에서 눈물 섞인 거짓 증언으로 한영의 등에 칼을 꽂았고 한영은 비통함 속에서 헛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구치소에 갇힌 한영에게 김윤혁은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청산가리를 내밀며 죽음을 강요했고 한영은 죽어서도 심판하겠다는 맹세와 함께 독약을 삼키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뜬 한영은 경악했습니다. 머리를 짓누르는 통증과 함께 눈을 뜬 곳은 병원이 아닌 20년 전 자신의 첫 단독 재판이 열리던 법정이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 하나 없는 검은 머리의 젊은 자신이 서 있었고 어린 시절 스님이 했던 예언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피고인석에는 배가 고파 빵을 훔쳤다며 눈물을 흘리는 장발장 김상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생에서 한영은 그의 연기에 속아 집행유예를 내렸으나 훗날 그는 사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마로 밝혀졌던 자였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한 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하는 김상진을 향해 서늘하게 읊조렸습니다. 까고 있네. 넌 사형이야.
절도 미수 사건에서 판사가 사형을 외친 전대미문의 사건은 사법부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친 판사라는 비난과 스승인 임정식 수석부장의 노호 속에서도 한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 김상진이 이미 살인을 저질렀으며 그 증거가 그의 집 냉장고 안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한영은 당시 우직하지만 빛을 보지 못했던 검사 박철우를 김상진의 반지하 자취방으로 유인했습니다. 판사님이 여기서 절도라도 하려는 거냐며 황당해하는 박철우를 뒤로하고 한영은 잠겨진 창문을 흔들어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차가운 한기가 감도는 원룸안, 한영의 시선은 주방의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 문을 벌컥 연 순간 한영의 입에서는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쉬발, 그곳에는 토막난 시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신의 발견으로 상황은 180도 반전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막말을 내뱉는 미친 판사로 조롱받던 한영은 순식간에 연쇄 살인마를 꿰뚫어 본 해안의 판사로 칭송받기 시작했습니다. 임정식 수석부장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내일은 연쇄살인범을 잡은 판사로 기사가 올라갈 것이라며 한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영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생에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김윤혁을 다시 만났지만 철저히 감정을 숨기며 발톱을 감췄습니다. 대신 박철우 검사에게 김진아 검사를 만나고 싶다는 제안을 하며 미래의 권력 다툼을 위한 포석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한영의 비범함을 보고받은 백이석 법원장은 이 젊은 판사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법부의 백호라 불리며 차기 대법관 영순위로 꼽히던 백이석은 지방대 출신의 새파란 초임 판사가 보인 비범함에 흉미를 느낍니다. 법원장실로 불려간 한영에게 백이석은 파격적인 포상을 제안하지만 한영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지위나 휴가 대신 김상진 사건의 주심판사 자리를 요구합니다. 단독 판사가 합의부의 배석으로 스스로 내려가서라도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 고집에 백이석은 크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때 백이석은 한영을 시험하듯 셰익스피어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그러자 한영은 기다렸다는 듯 뒷구절을 받아칩니다. 들었다고 다 믿지 말고. 이 대담함에 백이석은 한영의 단순한 사냥개가 아닌 자신의 라인을 이끌 호랑이 새끼로 점찍습니다. 하지만 백호의 호의 뒤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숨어 있었습니다. 백이석은 한영의 진가를 확인하기 위해 베테랑 판사들도 혀를 내두르는 깡치 사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생색도 안 나는 사건을 그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저수지 의문사 사건이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혁준 사건은 물증이 전혀 없는 심증뿐인 사건이었고 언론의 카메라는 연일 이 사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동기인 김윤혁은 한영이 이 독배를 마시고 무너질 것을 기대하며 가식적인 위로를 건넵니다. 복잡한 거 있으면 말해. 같이 고민해 줄게. 하지만 한영은 그 비열한 미소 너머를 꿰뚫어보며 조용히 칼을 갈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은 검사와 변호인의 치열한 설전으로 달아올랐습니다. 피고인 박혁준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변호인은 모든 정황이 심증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켜보던 임정식 수석 부장조차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한영이 여론의 문매를 맞을까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영의 눈은 피고인이 아닌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가족과 그들의 친구로 위장한 기자 송나연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영은 재판 도중 돌연 유가족들의 핸드폰을 모두 확인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장내에 의구심이 번질 때 한영은 피해자의 사촌 동생인 김가영이 송나연 기자에게 몰래 맡겨두었던 숨겨진 핸드폰 하나를 정확히 지목해 찾아냅니다. 결정적인 순간 한영은 얼어붙은 김가영에게 차갑게 명령합니다. 비밀번호를 말씀하세요. 당황한 피고인 박혁준이 갑자기 내가 죽였다라고 자폭하며 우발적 사고임을 주장해 재판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한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가영의 입에서 나온 비밀번호 0315, 그것은 박혁준과 김가영이 만난 기념일이었습니다. 핸드폰 속에는 두 사람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주고받은 추악한 계획살인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치정살인이나 보험금 살인이 아닌 친척과 연인이 짜고 벌인 완전 범죄의 설계를 한영이 단숨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재판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무죄를 자신하던 조세현 변호사와 피고인들은 패배의 구렁텅이로 털어졌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한영은 사법부 내에서 전설적인 직관을 가진 판사로 이름을 날립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백이석 법원장은 한영의 솜씨에 전율하며 만족감을 표합니다.
한영은 법원 앞 정자에서 송나연 기자와 마주하며 그녀에게 앞으로 법조 기자를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 같은 조언에 남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법원장실로 향합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권력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법부의 정점인 백이석의 힘을 역이용하려는 호랑이 새끼의 진짜 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백 법원장은 한영을 불러 대법원까지 갈 만한 굵직한 사건 2개를 맡기며 그를 자신의 직속 라인으로 키우려 합니다. 이는 사법부의 혼란을 겪었던 한영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는 아직은 현장에서 실무를 더 배우고 싶다며 백 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되었을 때 큰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파격적인 야망을 내비쳤습니다. 스스로를 사냥개가 아닌 호랑이 새끼로 각인시킨 한영은 백 법원장에게서 하루의 휴가를 얻어내는 실리를 챙겼습니다. 휴가 중 송나연 기자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경비로 일하던 아파트에서 도둑이 들었는데 관리업체가 아버지를 범인으로 몰아 피해 보상을 청구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영은 이것이 전생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병역비리 장부 도난 사건임을 즉각 알아차립니다. 한영은 신분을 숨긴 채 송나연에게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게 하고 뒤에서 법리적 논거를 실시간으로 코치했습니다. 한영의 지시에 따라 나연은 관리소장과 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따졌고 결국 그들을 굴복시켜 아버지의 누명을 벗겼습니다. 이로써 한영은 도둑맞은 병역비리 장부의 행방을 쫓을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넣게 됩니다. 법원으로 복귀한 한영에게 백이석 법원장은 유성쇼핑, 장태식 소유의 용접공장 살인 미수 사건을 맡깁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형사사건이었지만 실상은 대기업이 부지를 강점하기 위해 사장을 함정에 빠뜨린 추악한 사건이었습니다. 한영은 이 사건이 자신의 삶을 파멸시켰던 장태식을 향한 첫 번째 반격의 기회임을 직감합니다. 동시에 한영의 지시를 받은 섭정호는 김문식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도둑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마침내 한영의 손에 차기 대법원장 후보인 김준만 대법관의 아들을 포함해 권력층 자제들의 이름이 적힌 병역비리 장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한영은 이제 이 장부를 무기로 사법부의 지형도를 다시 그릴 치밀한 사냥을 준비합니다. 용접공장 사장 서민운의 살인미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구속된 김민기 변호사 대신 S로펌의 실력자 조세헌이 나타났습니다. 조세헌은 전생에서 이한영을 무시하며 머슴이 양반되는 세상은 끝났다고 비아냥거렸던 인물로 그는 이번에도 피고인의 무죄가 아닌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재판을 길게 끌어 유성쇼핑이 땅을 차지하게 하려는 전략을 세웁니다. 이한영은 피고인 선인눈의 아내가 남편의 결백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진실을 밝히기로 다짐합니다. 한편 송나연 기자는 유성쇼핑이 차명으로 공장 주변 부지를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박철우 검사는 피해자 오진택이 사건 직후 현금 5천만 원으로 외제차를 샀다는 결정적 단서를 포착합니다. 이한영은 S로펌이 단돈 500만 원이라는 헐값의 수임료를 책정했다는 보고를 받고 유성쇼핑과 로펌 사이의 검은 거래를 확신합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피고인은 위약금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결국 땅을 팔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간파한 것입니다. 이한영은 결정적인 반전 카드를 준비합니다. 만취에 칼을 휘둘렀다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택시를 탔는데 피 묻은 옷을 입은 승객을 태울 택시기사는 없다는 상식적인 의문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열린 2차 공판. 박철우 검사는 증인석에 앉은 오진택을 향해 외제차 구입자금의 출처를 추궁하며 조세현 변호사의 자신만만한 얼굴을 일그러뜨리기 시작합니다. 법정의 공방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검사는 유성쇼핑의 이진만 실장이 피해자들에게 돈가방을 건네는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조세현 변호사는 절차 위반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이한영은 판사의 권한으로 증거를 채택하며 그를 무력화시킵니다. 이어 공개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혈흔 하나 없이 멀쩡한 상태로 귀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고까지 걸린 2시간 30분의 공백을 추궁당하던 오진택은 결국 누명을 씌웠다며 범행을 자백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서인우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한영은 패배한 조세현을 향해 이번 생에서 당신은 내 뒤만 보게 될 것이다 라며 서늘한 승전보를 울립니다. 유성쇼핑 사건은 이진만 실장의 구속으로 일단락되었지만 배우인 장태식 회장은 꼬리를 자르며 빠져나갔습니다.
이한영은 다시 전생의 기억을 더듬으며 스승 임정식 수석부장이 왜 법복을 벗게 되었는지 고심합니다. 그러던 중 식당에서 본 뉴스 한 구절이 이한영의 뇌리를 강타합니다. 생후 2주 된 쌍둥이 아기와 엄마를 살해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생에서 임정식 부장은 이 사건을 맡아 사형을 선고했으나 나중에 진범이 따로 밝혀지면서 살인판사라는 오명을 쓰고 물러났던 것입니다. 부장판사들이 기피하는 이 독이 든 성배 같은 사건이 이한영이 소속된 법원으로 이송되자 이한영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백이석 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가 걸린 이 중대한 재판을 누구에게 맡길지 고심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정막 속에서 임정식 수석부장이 제가 하겠다며 총대를 맵니다. 임 부장은 이한영과 신임 윤수래 판사를 배석으로 지목하며 특별팀을 구성합니다. 이한영은 기록을 검토하며 택시기사 박유석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점과 범행 도구로 쓰인 칼에 지문이 없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전생의 기억을 통해 이 사건이 오판임을 알고 있는 이한영은 스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번에는 법전이 아닌 진실을 찾는 위험한 사냥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이한영은 기자 송나연과 함께 사건이 발생한 상가 건물 현장을 찾았습니다. 전생의 기억을 더듬던 한영은 범인이 엘리베이터의 CCTV를 피해 지하 주차장과 비상계단을 이용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영은 현장 1층 편의점으로 향해 외부가 아닌 내부 CCTV를 확인했고 그곳에서 모자를 푹 울러쓴 채 가방을 메고 담배를 사는 한 여성을 포착합니다. 그녀는 바로 피해자의 절친한 친구였던 한수아였습니다. 한영은 박철우 검사의 명함을 이용해 결정적 증거가 될 영상을 확보합니다. 한영은 확보한 영상을 임정식 수석부장과 공유하며 한수아가 진범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이윽고 열린 1차 공판. 피고인석의 택시기사 박유석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부짖지만 검찰은 트렁크에서 발견된 칼을 근거로 그를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한영은 방청석에서 피해자의 남편 옆에 앉아 슬픈 척 미소 짓는 한수아를 발견하고 소름 끼치는 가증스러움을 느낍니다. 한영은 이 비극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조각을 찾기 위해 박철우 검사에게 한수아를 쫓던 스토커의 행방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2차 공판에서 한수아는 증인석에 앉아 눈물 섞인 연기로 박유석을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재판이 정점에 달했을 때 박철우 검사가 한수아의 스토커를 현장에서 검거해 법정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당황한 한수아가 화장실을 핑계로 도망치려 하지만 박철우에게 붙잡히고 법정 모니터에는 스토커가 촬영한 영상이 재생됩니다. 영상 속에는 한수아가 택시 트렁크를 열고 범행에 사용된 피 묻은 칼을 유기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가 공개되자 한수아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친구가 자신보다 행복해 보이는 것에 질투를 느껴 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음을 고백하며 법정에서 발악합니다. 이로써 억울한 누명을 썼던 박유석은 무죄를 입증받았고 임정식 수석부장은 전생의 비극적 오판에서 벗어나 명예를 지키게 됩니다. 사건 해결의 1등 공신이 된 한영은 사법부의 거물 백이석 법원장의 부름을 받고 차이나 레스토랑으로 향합니다. 레스토랑에는 백이석과 임정식 그리고 차기 대법관으로 내정된 박주호 법원장이 있었습니다. 백이석은 병역비리 장부를 폭로한 여파로 대통령의 눈밖에 나 대법관 낙마라는 고배를 마셨지만 오히려 한영의 기계를 높이사 그에게 법원행정처 발령이라는 파격적인 보상을 제안합니다. 법원행정처는 엘리트 코스의 정점이지만 한영은 전생의 기억을 통해 곧 들이닥칠 사법부의 풍파 속에서 그 자리가 독이 든 성배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영은 현장에 더 남고 싶다며 단호히 거절하여 좌중을 경악해 합니다. 동시에 뉴스에서는 비주류 출신의 전흥우 법원장이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다는 속보가 흐르며 사법부의 거대한 개혁의 폭풍이 휘몰아칠 것을 예고합니다. 사법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비주류 출신의 전웅우 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주류 엘리트들은 학연과 지연이 무너질 미래에 전전긍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백이석 법원장은 이한영에게 뜻밖의 제안을 건넵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 로펌 S의 막내딸 유세이와의 맞선이었습니다. 전생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아내. 이한영은 그녀가 자신을 장식품 판사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녀를 이용해 S로펌을 무너뜨리기로 다짐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이석은 이한영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오명 금속 살인 사건을 맡깁니다. 노조 분쟁 중 노동자가 옥상에서 투신한 이 사건은 단순 자살로 보였으나 실상은 S로펌이 배후에서 설계한 치밀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전생에서는 김윤혁이 이 사건을 맡아 범인 이계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출세의 발판으로 삼았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이계율은 범행 시각 부산의 호텔 CCTV에 찍히는 등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한영은 이것이 S로펌의 이동욱 변호사가 설계한 대역을 이용한 조작임을 직감했습니다. 이한영은 맞선 자리에서 유세이의 오만한 가면을 벗겨버립니다. 그녀가 웨이터에게 갑질하는 모습을 보며 서늘한 일침을 날렸고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퍼지며 유세이는 집안의 망신거리로 전락합니다. 분노한 유세이는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 언니 유하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언니가 관리하던 오명 금속 사건의 증거 조작 자료, 렌터카 계약서 및 블랙박스 등을 이한영에게 넘겨버립니다. 이로써 이한영은 적의 내부 분열을 이용해 난공불락 같던 알리바이를 깨트릴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재판 당일 이동욱 변호사는 승리를 확신하며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철우 검사가 이한영에게 받은 렌터카 증거와 이계율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을 터뜨리자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계율은 살기 위해 사장 한성철이 시킨 일이다 라고 자복했고 사장 한성철과 이동욱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받게 됩니다. 이한영은 단독 재판에서 이례적인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던 자들을 단죄했습니다. 사건 해결 후 백이석 법원장은 이한영을 민사 단독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려는 의도였으나 실상은 사법부 내부에 침투한 비리 판사들을 색출하기 위한 연애를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한영은 내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합니다. 가장 믿음직한 동기척하던 김윤인기, 미래의 거대 악인 강신진의 오른팔, 김진한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한영은 이제 자신의 적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사법부의 심장부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어둠임을 깨닫고 더 깊은 전쟁터로 발을 내딛습니다. 형사 단독으로서 수많은 악인을 단죄했던 이한영은 임정식 수석부장의 권유로 민사단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법적 저울을 다듬기 위함이었으나 실상은 사법부의 거물 백이석 법원장이 한영에게 맡긴 내부 비리 내사라는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한영은 민사부로 가기 전 따뜻한 판사라는 이미지로 언론 인터뷰를 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기 시작합니다. 한영은 전생의 기억을 이용해 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던 농민의 배추밭을 털려던 절도단 일당을 소탕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서울로 영전하는 박철우 검사에게 마지막 선물로 이 사건을 넘겼고 송나연 기자와 함께 현장을 급습해 절도범들을 일망타진합니다. 이 사건으로 박철우는 슈퍼맨 검사라는 별명을 얻으며 화려하게 중앙지검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민사부 내사를 시작한 한영은 감사계 정건우 계장의 도움으로 동기 김윤혁의 통신기록을 입수합니다. 한영은 김윤혁이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의문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대의 목소리를 확인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전생에서 대법원장 강신진의 오른팔이었던 김진한이었습니다. 한영은 김윤혁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강신진의 세력과 결탁해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고 적의 뿌리가 생각보다 깊음을 직감합니다. 한영은 미래의 전쟁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 석정호를 자신의 차명 조력자로 포섭합니다. 그는 전생에서 S로펌이 주가 조작을 통해 거액을 챙겼던 송현전자 주식을 전 재산을 털어 사들이라고 지시합니다. 적들의 방식을 역이용해 적들의 돈을 갈취하려는 치밀한 복수 설계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한영은 석정호의 조카 미나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그 가해자가 같은 민사부 우동진 부장판사의 딸 우진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동진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대석 판사인 윤수래를 괴롭히고 정관예우 변호사들과 결탁해 뒷돈을 챙겨온 부패한 판사였습니다. 한영은 윤수래의 아버지인 윤관호 변호사를 움직여 학교 폭력 소송을 제기하기
자백하게 하고 송나연 기자를 통해 우동진의 갑질과 딸의 악행을 취재하게 합니다. 결국 백이석 법원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동진의 추악한 본색이 드러났고 그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며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영은 우동진의 몰락을 지켜보며 이것은 앞으로 들이닥칠 대법원장 강신진과의 거대한 전쟁을 위한 모의고사일 뿐이라고 읊조립니다. 민사부의 실세였던 오동진 부장은 이한영의 치밀한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는 이한영이 보낸 송나연 기자의 유도신문에 속아 윤수래 판사의 아버지인 윤관호 변호사가 배후에 있다고 확신하며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동진은 윤수래 판사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강압적인 태도로 사과를 강요하며 그녀의 판결문을 일부러 반려하고 따돌리려 했던 자신의 추악한 행태를 스스로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이한영이 대기석 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실시간으로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급습한 백이석 법원장과 박재현 수석 부장판사 앞에서 우동진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동진은 전관예우 변호사들과 결탁해 뒷돈과 유흥을 제공받은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며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검찰로 송치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한영은 사법부 내에서 실력 있는 강직한 판사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우동진을 치워버린 이한영 앞에 전생의 원수 강신진의 오른팔 김진한 부장판사가 나타났습니다. 김진한은 이한영의 비범함을 높이 평가하며 자신들의 비밀 사조직인 연구회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한영은 이것이 강신진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제안을 수락하기 위한 포석을 깔았습니다. 한편 백이석 법원장은 이한영에게 새로운 깡치 사건인 시청 상대 국가배상 소송을 맡깁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자들이 시를 상대로 낸 이 소송은 겉보기엔 단순했으나 배후에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추용진 시장과 그를 비호하는 S로펌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한영은 S로펌의 막내딸 유세희를 다시 만나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그는 유세희에게 이번 재판이 추용진 시장의 비리로 인해 결국 시청의 패배로 끝날 것임을 예고하며 차라리 재판을 포기해 언니 유아나에게 폭탄을 넘기라고 조언합니다. 유세희는 이한영의 말대로 영웅이 될 기회를 잡기 위해 언니에게 사건을 넘기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 사이 이한영은 송나연 기자를 통해 추용진 시장의 비서실장이 피해자들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특수 협박하는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한영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박철우 검사가 현장에서 비서실장과 깡패들을 검거하며 추용진 시장은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S로펌의 수장 유순철 대표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 유세희를 만나는 이한용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유순철 앞에서 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탁을 하는 등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과시하며 이한용을 포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한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유순철에게 S로펌의 탈세 자료를 내밀며 역습을 가했습니다. 이 자료가 야당의 손에 들어가면 S로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유세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먼저 움직였다는 명분을 내세워 유순철의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이로써 이한영은 거대하게 정점인 유순철의 눈에 유능한 사위 후보이자 위험한 괴물로 각인되며 서울중앙지법으로의 화려한 입성을 준비하게 됩니다. 산사태 피해자들이 시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의 법정. 피고석에 앉은 추용진 시장은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비스듬히 앉아 재칸을 구경하듯 거들먹거렸습니다. 하지만 이한영은 그의 오만함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권으로 조사한 증거를 통해 시장이 배수로 정비 예산을 빼돌려 자신의 아들 통장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보도블록 교체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시장은 법정에서 무릎을 꿇으며 가식적인 사과를 했으나 이미 모든 비리가 언론에 생중계된 뒤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한영은 시장의 고개를 숙이게 한 판사로 불리며 전국적인 스타 판사로 떠올랐습니다. 사법부는 전응후 대법원장의 급진적인 개혁과 감찰로 대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백이석 법원장은 법복을 벗으려 했으나 이한영은 맹호복초, 풀밭에 엎드린 호랑이의 지혜를 설파하며 그를 설득해 서울중앙지법으로의 영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대가로 백이석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지법의 부장대행 보직을 포함한 4장의 소울행 티켓을 받아냈습니다. 이한영은 파격적으로 부장대행에 임명되었고
자신을 따르던 임정식 수석부장과 윤슬의 판사를 데리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떠나기 직전 이한영은 전생의 비극적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과거 윤슬의 판사는 아버지가 판결했던 보복범죄자 이원문의 총에 맞아 하반신 마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한영은 정건우 계장을 통해 이원문의 행방을 쫓았고 마침내 법원 앞에서 공기총을 들고 기웃거리던 그를 발견했습니다. 이한영은 맨몸으로 총을 든 범기를 제압해 허리띠로 포박했고 이 사건은 기관총과 싸워 이긴 람보 판사라는 자극적인 기사로 보도되며 그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이한영을 맞이한 것은 전생의 원수이자 미래의 대법원장 강신진 형사수석부장이었습니다. 강신진은 이한영의 비범함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를 독대했고 이한영은 강신진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법은 예외가 없어야 하며 그 법은 내 머릿속에 있다는 대담한 선언으로 강신진을 매료시켰습니다. 강신진은 이한영을 자신의 청소부로 점찍으며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그에게 맡겨 실력을 증명하게 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최희정은 아이를 중태에 빠뜨리고도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위장 이혼을 감행하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한영은 그녀의 탐욕과 질투심을 역이용하기 위해 유세희를 투입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덫을 놓았습니다. 법정에서 남편과 유세희의 다정한 모습을 본 최희정은 이성을 잃고 폭주하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이 통쾌한 자백으로 이한영은 피해자 가족에 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며 서울에서의 첫 재판을 완벽한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고개를 숙이게 한 판사, 총된 범인을 제압한 람보 판사로 불리며 이미 법조계와 언론의 주목을 한몸에 받는 스타 판사로 부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명세는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수원 동기이자 수석 졸업생인 오바른 판사는 이한영을 시기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뒤늦게 서울로 입성한 김윤혁 또한 가면 속에 도끼를 품은 채 이한영을 추월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한영은 사법부의 검을 강신진 수석부장과 독대하며 법은 예외가 없어야 하며 그 법은 내 머릿속에 있다는 대담한 선언으로 그의 흥미를 자극합니다. 강신진 수석부장은 이한영을 자신이 세력으로 포섭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 박광토와 현직 권력자들이 모인 비밀사 조직 연구회의 모임에 그를 데려갑니다. 이 자리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1%가 모여 대법원장을 축출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추악한 음모를 꾸미는 곳이었습니다. 이한영은 겉으로는 강신진에게 충상을 맹세하며 쓰레기통을 뒤집어 세상을 청소하겠다고 말하지만 물밑에서는 송나연 기자를 투입해 이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게 합니다. 송나연은 목숨을 건 잠입 끝에 법무부 장관 우교훈이 강신진을 치기 위해 검찰을 움직이려 한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합니다. 강신진 수석부장은 방해가 되는 검찰총장 엄준호를 굴복시키기 위해 그의 아들의 마약 문제를 이용한 피리사냥, 즉 약점을 잡아 유인하는 수법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던 이한영은 전생의 아내이자 현재의 전략적 파트너인 유세희를 이용해 역공을 가합니다. 이한영은 유세희에게 아버지 유선철 대표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로펌 내 입지를 다지고 이한영은 강신진의 발목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이한영은 미래의 복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 석정호와 투자 전문가 이순호를 포섭하여 송현전자 주식에 투자합니다. 한편 S로펌은 일본 전범기업인 제국제강의 강제징용 배상소송을 맡아 시간을 끌며 피해자들이 사망하기만을 기다리는 비인도적인 전략을 세웁니다. 이한영은 유세희에게 언니 유하나를 짓밟고 영웅이 되라며 S로펌이 이 재판에서 패소하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그는 유세희가 로펌 내부의 정보를 빼내어 S로펌의 논리적 허점을 찌를 준비를 마칩니다. 드디어 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S로펌의 주성복 변호사는 한일협정으로 모든 권리가 소멸했다는 논리를 펴며 피해자들을 모욕합니다. 하지만 이한영은 이곳은 한국 법정이며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본의 판결을 따를 이유가 없다며 전생의 법리 지식을 총동원해 그들을 몰아붙입니다. 다급해진 S로펌의 장남 유진광은 이한영을 커피숍으로 불러 200억 원의 뇌물을 제시하며 매수를 시도하지만 이한영은 창피한 줄 알라고 일가라고 이를 거절합니다. 결국 이한영은
제국제강은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역사적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눈물 흘리는 노인들에게 부디 건강하시라는 위로를 건네며 국민적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초조해진 유진광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독단적으로 백이석 법원장의 아내를 찾아가 아들의 아파트 자금을 빌미로 백지수표를 건네며 회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 아빠가 백이석이라는 걸 아들은 자랑스러워한다며 거절했고 그 현장을 덮친 박철우 검사에 의해 유진광은 뇌물공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한영은 유선철 대표의 최측근이자 야망가인 비서실장 한소영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그는 한소영이 S로펌의 비리를 수집하며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약점을 찔러 자신과 함께 유진광을 사냥하자고 제안합니다. 이후 한소영은 유진광에게 이한영을 포섭하는 것이 살 길이라며 백이석 법원장의 아내에게 뇌물을 주도록 유도했고 유진광은 결국 이한영의 설계대로 덫에 걸려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동시에 유세인은 이한영의 지시로 유진광의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그가 아버지를 도청했다는 누명을 쓰게 만듭니다. 유진광의 영장실질심사에 대직 판사로 들어간 이한영은 유선철 대표의 간곡한 불구속 부탁마저 거절하고 유진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강신준 수석부장은 이한영의 능력을 경계하며 김윤혁에게 유성전자 산업재해 재판이라는 청부 재판을 맡깁니다. 김윤혁은 이 재판을 이한영을 이길 마지막 기회로 여기며 기업의 승소를 위해 완벽한 판결문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한영은 석정호에게 맡겼던 송현전자 주식이 10억 원으로 폭등하여 매도를 지시하여 복수를 위한 자본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송나연 기자를 세련된 커리어우먼으로 변신시켜 젊은 언론인 모임에 보내 유성전자 사건의 배후에 있는 권력층의 움직임을 파악하게 하는 등 거대 악을 무너뜨릴 다음 단계의 보석을 깔았습니다. 이한영은 송나연 기자를 세련된 커리어우먼으로 변신시켜 젊은 언론인 모임에 투입했고 그녀를 통해 유성전자 산업재해 사건의 배후에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대학교 박석형 교수가 매수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한편 한영은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통해 사무실 동기 김윤혁이 자신의 책상을 뒤지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한영은 역으로 함정을 파악 김윤혁이 보는 앞에서 강신진 수석부장의 도장이 찍힌 가짜 서류 봉투를 서랍에 넣어 그를 유인합니다. 또한 김윤혁이 김진한 부장판사로부터 3천만 원이 든 대포 통장을 받는 정황을 확보하며 그의 범죄 혐의를 차곡차곡 수집합니다. 전흥우 대법원장의 감찰로 법원 내 사직서가 속출하는 혼란 속에서 백이석 법원장은 이례적으로 이한영을 합의부 부장판사 대행으로 지명합니다. 이는 경력 10년 미만의 단독판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파격 승진으로 사법부의 서열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백이석은 한영을 사법부의 미래를 짊어질 새끼 호랑이로 인정하며 그가 정점에 오를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 것입니다. 이 소식에 김윤혁은 처절한 열등감과 분노에 휩싸이며 이한영을 짓밟기로 다짐합니다. 김윤혁은 한영이 비운 사무실에 잠입해 강신진의 도장이 찍힌 서류를 몰래 훔쳐봅니다. 하지만 그 서류는 한영이 꾸며낸 가짜로 유성전자 사건에 회유할 판사는 언제든 버려도 좋을 사람으로 선택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강신진 일당에게 버려지는 패였다는 사실에 김윤혁은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며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동기 오바른 판사는 김진한 부장의 사무실 주변을 기웃거리며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신진 수석부장과 김진한 부장은 유성호텔에서 엄준호 검찰총장을 비밀리에 만납니다. 강신진은 총장 아내의 비리를 빌미로 엄 총장을 협박하여 법무부 장관 우교훈을 치라는 압박을 가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굴복을 받아냅니다. 이 미래를 훔쳐보던 오바른 판사는 김진한에게 들킬 위기에 처하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이한영이 그를 가로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한영은 오바른에게 강신진 세력에 대항할 뜻을 내비치며 그를 자신의 우군으로 포섭합니다. 유정전자 산업재해 재판을 맡은 김윤혁은 노골적으로 기업 편을 들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란을 피운 유가족들을 감치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기업 측 로펌으로부터 1억 원의 수표와 독일제 고급 승용차를 뇌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화학공장 산업재해 재판에서 이한영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현장 검증이라는 초강수를 던집니다. 이는 김윤혁이 미리 유출한 논리를 완전히 뒤엎는 행보로 부패한 판사들과 로펌을 경악해 하며 진실을 향한 거대한 반격을 예고합니다. 이 판결로 한영은 7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며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국민적 영웅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호열 위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올리려는 강신진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김진환 부장은 방해가 되는 오바른 판사를 제거하려 청부업자를 보냅니다. 그러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석정호가 맨몸으로 깡패들을 제압하며 오바른을 구해냅니다. 같은 시각 강신진의 눈 밖에 난 김윤혁 역시 칼에 찔려 중태에 빠지게 됩니다. 한영은 김윤혁이 습격당한 현장에서 그가 김진환의 약점을 잡기 위해 숨겨둔 USB를 찾아내며 반격의 열쇠를 거머쥡니다. 한영은 김진환의 손에 묻은 혈흔을 목격하고 그가 직접 범행에 가담했음을 직감합니다. 한영은 확보한 비리 USB를 백이석 법원장에게 전달합니다. 사법부의 백호, 백이석은 자신의 임기를 마치기 전 사법부의 오물을 치우기로 결단하고 김진환을 법원장실로 불러 직접 대면합니다. 백이석은 김진환의 비리 증거를 들이밀며 호통치고 그 자리에서 대기하던 박철우 검사가 김진환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며 사법부 사상 초유의 부장판사 구속 사태를 만들어냅니다. 구속된 김진환 부장은 검찰 신문실에서도 여유를 부리며 이한영에게 비자금 세탁을 도와달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건넵니다. 이한영은 이를 강신진의 심장부로 침투할 기회로 삼고 겉으로는 협조하는 척하며 물밑에서는 박철호 검사, 송나연 기자와 함께 김진환의 비리 자금을 공중분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유성그룹 장태식 사장은 아들 장용준의 잔혹한 학교폭력 사건을 덮기 위해 강신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강신진은 이 사건을 이한영에게 배정하며 청부 재판을 지시합니다. 이한영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박철우, 송나영, 석정호와 함께 비밀 아지트를 꾸리고 석정호를 장용준의 경호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폭언과 폭행의 결정적 증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합니다. 유성그룹 비서실장 하태준은 피해자 정혜진의 가족을 5억 원으로 매수하고 협박하여 입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한영의 지시를 받은 박민재 변호사가 법정에서 하태준의 협박 녹취록을 전격 공개하며 재판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유성그룹은 도덕성의 치명상을 입고 하태준은 현장에서 무너집니다. 전생의 원수였던 김진아 검사가 등장해 한영을 의심하지만 한영은 그녀에게 기다려라며 더 큰 정의를 위한 인내를 가르칩니다. 한편 한영은 사법부의 정화를 위해 백이석 법원장을 차기 대법원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킹메이커 작전에 돌입하며 적들의 자금줄인 30억 원을 가로챌 설계를 시작합니다. 한영은 탐욕스러운 이성대 부장을 타깃으로 삼아 베트남 부동산 투자 사기라는 거대한 연극을 꾸밉니다. 박철우 검사가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유세희까지 동원된 이 연극에 눈이 먼 이성대 부장은 결국 강신진의 비자금인 30억 원을 대포통장에서 꺼내 사기판에 쏟아붓습니다. 결국 30억 원은 증발하고 이성대 부장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한영은 이성대 부장이 투자 사기 일당 이순호 팀에게 완전히 미끼를 물었음을 확인합니다. 이성대 부장은 자신이 투자한 무역회사가 밀수 혐의로 검찰, 박철우 검사에게 털리자 손해본 5억 원을 메꾸기 위해 강신진의 대포통장에서 30억 원을 꺼내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몰빵하는 무리수를 던집니다. 이한영은 이성대 부장이 사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도 2달만 먹고 빠지겠다는 오판을 하도록 박철우 검사와 유세희를 통해 심리적 안전장치를 깔아주었습니다. 결국 이성대 부장은 사기꾼 김우용에게 30억 원을 건네며 파멸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성대 부장을 잡으려는 임중민 부부장의 움직임을 눈치챈 이한영은 석정호를 시켜 고의 접촉사고를 내게 함으로써 검찰의 급습지간을 늦춥니다. 그 사이 사기팀은 30억 원을 챙겨 연기처럼 사라졌고 임중민 부부장이 들이닥친 사무실은 텅 빈 공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당했음을 깨달은 이성대 부장은 아스팔트를 치며 절규하지만 이미 돈은 이한영의 수중에 들어온 뒤였습니다. 강신진 지원장은 비자금을 날린 이성대 부장에게 재떨이를 던지며 분노했고 이성대 부장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느끼며 몰락합니다.
탈취한 30억 원을 손에 쥔 이한영 팀은 이 돈을 사리사욕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며 정의의 칼날을 다듬습니다. 이한영은 본격적으로 대기석 법원장을 차기 대법원장으로 만들기 위한 설계에 착수하며 임정식 수석부장을 현 대법원장의 칼로 투입해 후보 이호열을 치게 만듭니다. 이때 강신진은 몰락한 이성대와 김진안을 대신할 인물로 국회의 마녀라 불리는 장유린 부장판사를 불러들입니다. 그녀는 유성그룹 회장의 혼외 자식으로 명품과 권력욕에 찌든 위험한 인물이었으며 이한영을 시기하며 그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이한영은 장유린이 보낸 미행자 박이중과 첩자 이소희 판사를 역으로 포섭해 이중 스파이로 만듭니다. 또한 김진아 검사를 통해 입수한 이호열 위원장 자녀들의 병역 비리와 부정 입학 증거를 재판장에서 터뜨리며 이호열을 지탱하던 도덕성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강신진은 전세가 기울자 이호열의 아들을 죽여 동정표를 얻으려 했으나 이한영과 석정호가 이를 미리 막아내며 강신진의 추악한 계획마저 분쇄합니다. 결국 백이석 법원장은 유선철 대표와 비밀 동맹을 맺고 대법원장을 향한 가시밭길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한영은 박대환의 부친이자 전 안기부장인 박강서가 남긴 브로커 기록의 존재를 추적합니다. 조사 결과 이 기록은 과거 안기부 고문기술자였던 오판석, 오준식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발 앞선 강신진 지원장이 오판석을 협박해 정재계 인사들의 치부가 담긴 비밀 기록을 손에 넣으며 더욱 막강한 권력을 주게 됩니다. 한편 강신진은 뛰어난 무력을 가진 석정호를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려 제안하고 이한영은 이를 역이용해 석정호를 강신진의 내부 스파이로 투입합니다. 석정호는 강신진과 전직 대통령 박광토의 비밀 회동을 도청하던 중 강신진의 비자금이 유성그룹 계열사인 TJ식품 통장을 통해 세탁되고 있다는 결정적인 약점을 포착합니다. 이한영은 다음 타깃으로 인기 아이돌 차주성의 마약 및 성매매 사건을 조준합니다. 소속사 KH엔터테인먼트가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덮으려 하자 이한영은 자살을 기도하던 피해자 고현희를 구해내고 그녀로부터 사건 현장에 국회의원 박을석과 방송사 PD들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확보하며 거대한 차주성 게이트의 서막을 엽니다. KH엔터테인먼트의 지경한 대표와 차주성은 마약 파티 영상으로 피해자 고현희를 협박하며 합의를 종용합니다. 절망한 고현희는 극단 선택을 시도하지만 이한영의 지시를 받은 송나연 기자가 극적으로 그녀를 구해냅니다. 고현희는 송나연에게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국회의원 박을석과 방송사 PD 조성훈 등의 명단을 폭로하고 조성훈 PD의 핸드폰에 결정적인 영상 증거가 있음을 알립니다. 이후 이한영은 석정호를 시켜 소매치기를 통해 조성훈 PD의 핸드폰 원본을 확보하고 이를 경쟁 언론사에 흘려 사건을 사회적 이슈로 폭발시킵니다. 재판에서 차주성은 피해자들을 모른다고 발뺌하지만 이한영은 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 증거를 제시하며 차주성의 거짓말을 무너뜨립니다. 다급해진 지경환 대표는 여배우 김이은을 이용해 이한영을 미인계와 마약 든 술로 엮으려 룸살롱으로 유인합니다. 그러나 이한영은 미리 박철우 검사와 송나연 기자를 잠복시켰고 현장에서 마약 투약 시도와 증거인멸 정황을 모두 녹화하여 지경환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이 사건으로 박을석 의원 등에 대한 강제 구인영장도 발부됩니다. 차주성은 결국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며 몰락합니다. 이한영은 다음 타깃으로 강신진의 자금줄인 TJ식품을 정하고 유세희를 통해 경영관을 장악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이한영은 유선철 대표의 장녀 유하나가 아버지를 비소로 독살하려 한다는 사실을 간파합니다. 이한영은 유하나를 호텔로 유인해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을 유선철 대표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합니다. 현장을 덮친 유선철은 유하나를 내치고 유세희를 공식적인 S로펌의 후계자로 선포합니다. 이로써 이한영은 거대 로펌의 힘을 자신의 우군으로 확보합니다. 백이석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 박광토의 박을석 의원 석방 청탁을 단호히 거절하고 이한영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로 파격 승진시킵니다.
한편 강신진은 식물인간 행세를 하던 김윤혁을 영웅으로 만들어 복귀시키려 하지만 이한영은 병실을 찾아가 김윤혁의 가짜 식물인간 연기를 녹음한 증거를 들이밀며 그를 자신의 이중 스파이로 굴복시킵니다. 한편 이한영은 차주성 게이트와 연루된 박을석 의원 사건을 맡으며 거물급 정치인과의 전면전을 준비합니다. 박을석 의원의 재판은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의 격렬한 시위 속에 시작됩니다. 박을석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여유를 부리지만 이한영은 재판장 직권으로 조성훈 PD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이를 통해 숨겨져 있던 마약 파티 영상과 추가 비리 증거들이 확보되면서 박을석은 코너에 몰립니다. 결국 이한영은 박을석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권력 뒤에 숨은 추악한 범죄를 엄단합니다. 이한영은 강신진의 핵심 세력인 이종대 검사장과 오종진 서장을 다음 타겟으로 정합니다. 박철우 검사와 공조하여 오종진 서장의 신복인 안재진 팀장의 차량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그들이 실적을 위해 무고한 시민을 마약범으로 몰아넣으려는 현장을 급습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던 불법 성매매 업소의 장부까지 확보하며 경찰 내부의 조직적 비리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강신진 지원장은 자신의 팔이었던 이종대 검사장을 청부살인하여 입을 막아버립니다. 이종대 검사장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하려 했으나 이한영은 현장에서 타살의 흔적을 발견하고 강신진의 개입을 확신합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강신진은 구속된 오종진 서장을 회유하여 백이석 대법원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사법부 수뇌부를 직접 타격하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한영은 이 소식을 접하고 강신진의 계획을 무력화하기 위해 야당의 저격수인 곽상철 의원을 포섭하여 강신진이 준비한 뇌물 리스트 프레임을 역이용해 권력자들의 숨통을 조일 준비를 마칩니다. 이한영은 임정식 수석부장이 강신진에게 포섭된 줄 알고 절망했으나 사실 임정식은 백이석 대법원장이 심어둔 스파이였음이 밝혀지며 두 사람은 다시 강력한 유대를 확인합니다. 한편 이한영은 박철우 검사를 연쇄살인범과 탈춤한 공까지 잡아내는 슈퍼맨 검사로 메이킹하여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게 함으로써 검찰 수뇌부조차 박철우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방어막을 칩니다. 이한영은 장태식 사장의 핵심 비자금 세탁처인 TJ식품을 타깃으로 정하고 유세일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는 동시에 박철우 검사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강행합니다. 강신진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곽순원, 킬러가 체포되자 병원에서 그를 의료과실로 위장해 살해하려 하지만 이한영은 여형사와 공조하여 곽순원을 살려내어 강신진을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로 확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한영은 장유린 부장에게 장태식의 비리 자료를 흘려 그녀가 스스로 유성그룹의 후계 싸움에 뛰어들게 유도하며 적들끼리 서로 물고 뜯게 만드는 EEJ 전략을 성공시킵니다. 이한영은 유세희, 송나연 기자와 함께 명동의 사채왕 오판석을 찾아가 그의 과거 신분, 안기부 공안분실장 오준식을 빌미로 압박합니다. 결국 오판석으로부터 박광토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기부단체인 고려행복재단을 통해 세탁되고 있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얻어냅니다. 이한영은 이를 박광토와 강신진을 동시에 무너뜨릴 영린으로 규정합니다. 강신진의 신보기자 킬러인 곽순원은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매춘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연쇄살인을 저지릅니다. 이한영과 박철우 검사는 택시 블랙박스를 추적해 그의 신원을 파악하고 아파트를 포위합니다. 곽순원은 증거인멸을 위해 집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기도하지만 이한영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그를 생포하며 강신진을 무너뜨릴 핵심 증인을 확보합니다. 이한영은 병원에 입원한 곽순원을 찾아가 그가 과거 여형사의 언니를 성폭행했던 진범임을 밝히고 그에게 반드시 사형을 선고할 것이라 선언합니다. 또한 강신진이 곽순원을 입막음하기 위해 담당 의사 김상준을 시켜 의료과실로 살해하려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를 역이용할 준비를 합니다. 장유린 부장판사는 장태식 사장의 비리 증거를 들고 아버지인 장용현 회장을 찾아가 자신을 후계자로 세우라고 협박합니다.
이에 분노한 장태식은 장유린을 폭행하며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장용현 회장은 비서를 시켜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라고 지시합니다. 박철우 검사는 유성그룹의 비자금 통로인 TJ식품을 압수수색하고 이한영은 유세일을 통해 TJ식품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합니다. S로펌의 유선철 대표는 유성과의 전쟁을 두려워하며 이한영을 장용현 회장에게 제물로 바치려 하지만 유세인은 이한영을 지키기 위해 S로펌의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고 이한영의 편에 서는 파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유성그룹은 전창진 대표를 내세워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가짜 증인과 대본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한영은 장유린이 남긴 정보를 토대로 법정에서 이들의 위증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이한영은 법장장 직권으로 장태식 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변호인 측의 증거 조작을 폭로하며 유성그룹의 심장부를 정조준합니다. 장태식은 자신을 기소하려는 김진아 검사를 청구 살해하려 하고 장유린 부장판사를 성폭행하려 시도하는 등 폭주합니다. 그러나 이한영과 박철우 검사는 이를 미리 간파하여 현장에서 장태식을 살인 교사 및 강간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장태식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지만 이한영은 장태식이 비서에게 살인을 지시한 통화 녹음과 장유린 부장을 협박하는 현장 녹취를 터뜨려 그의 가면을 벗깁니다. 특히 강신진이 자신을 버렸음을 깨달은 비서가 장태식의 살인 리스트, 구명 살해 지시와 미성년자 성매수 증거를 폭로하면서 재판은 파국에 이릅니다. 결국 이한영은 재벌 후계자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장태식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줍니다. 이한영은 전직 대통령 박광토의 비자금 세탁처인 고려행복재단을 정조준합니다. 석정호는 재단 경리 한보담을 보섭하여 이중장보를 확보하고 박광토와 재단 이사장이 함께 있는 결정적인 사진을 찍어 배후 관계를 증명합니다. 강신진은 박광토를 구하기 위해 재판을 조작하려 하지만 이한영은 야당의 미친 개 곽상철 의원을 움직여 재단의 비리를 생중계로 폭로하고 특검을 발의하게 만듭니다. 궁지에 몰린 강신진과 장관들은 박광토가 입을 열 것을 두려워하여 그를 자살로 위장해 살해하려 하지만 이한영과 석정호가 현장을 급습해 박광토를 구해내고 역으로 그를 강신진을 무너뜨릴 증인으로 포섭합니다. 사법부의 영웅으로 위장했던 김윤혁 판사는 이한영에게 뇌물수수와 깨병 증거를 잡혀 결국 구속됩니다. 한편 유성그룹에 복수하기 위해 스스로를 미끼로 던졌던 장유린 부장판사는 장용현 회장에 의해 조작된 교통사고, 즉 급발진으로 사망합니다. 그녀는 죽기 전 이한형에게 성경책 속의 장용현 비리 파일과 강신진의 청탁 동영상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강신진은 최후의 수단으로 박철우 검사를 살해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자신이 직접 살인범 곽순원을 입막음하기 위해 병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떼는 순간 잠복해 있던 이한영과 김진아 검사에게 살인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이한영은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강신진의 재판을 직접 맡았고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전생과 현생에 걸친 긴 복수를 마무리합니다. S로펌의 유선철 대표는 유성그룹에 아부하기 위해 이한형을 제물로 바치려 하지만 딸 유세희는 모든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이한형의 편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유선철은 결국 자신의 비리가 담긴 서류 앞에 자수하며 몰락하고 S로펌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로펌으로 재탄생합니다. 모든 악을 척결한 이한영은 권력의 정점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다시 법대로 돌아옵니다. 그는 박철우 검사, 송나연 기자와 함께 정의를 수호하는 동지로 남았으며 곁을 지키기로 한 유세희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한영은 여전히 언제나처럼 기록물을 읽고 판결문을 쓰는 판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마들 냅니다.